서울의 밤하늘이 거미줄처럼 뻗어나가는 번개로 찢어지더니 이내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내려 도시 전체를 하얗고 차가운 안개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 비는 변두리 빈민가의 어두운 골목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악의 흔적마저 씻어내려는 듯 거세게 몰아쳤다. 천일그룹의 총수 강민주는 쓰레기로 뒤덮인 웅덩이를 비틀거리며 건너고 있었다. 왼쪽 옆구리를 움켜쥔 손가락 사이로는 붉은 선혈이 끊임없이 흘러나와 빗물에 젖어 진흙투성이가 된 명품 셔츠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거친 숨소리가 낡은 양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에 섞여 흩어졌지만 그의 눈빛만은 부상당한 짐승이 반격을 노리는 것처럼 섬뜩할 정도로 차갑고 또렷했다. 뒤따라오는 자들은 단순한 깡패가 아니었다. 그들은 민준의 친삼촌 강진철이 고용한 전문 용병 집단 바이퍼였고 날이 밝아 운명의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그를 세상에서 지워버리라는 명령을 받은 사냥개들이었다. 골목 어귀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엔진 소리가 벽을 타고 울렸다. 낡은 벽돌담 위를 훑고 지나가는 자동차 헤드라이트는 마치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찾는 괴물의 눈동자 같았다. 포위망은 점점 좁혀져 오고 있었고 당장 몸을 숨길 곳을 찾지 못한다면 민준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총알이 스치고 지나간 옆구리의 통증은 발을 내디딜 때마다 전신을 강타했고 오늘 저녁 축하 파티에서 겪었던 비열한 배신을 뼈저리게 상기시켰다. 승리의 축배가 피해 학살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민주는 신음이 새어나오려는 입술을 깨물며 축축한 벽에 몸을 밀착시켰다. 인기척 하나 없이 굳게 닫힌 문들과 불 꺼진 간판들만이 즐비한 적막한 거리였다. 지금 상황에서 고급 아파트로 돌아가거나 경찰에 연락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강진철의 마수는 이미 공권력 깊숙한 곳까지 뻗어 있었고 신고하는 순간 그는 실종자 처리되거나 비극적인 교통사고 사망자로 위장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때 민준의 시선 끝에 희미하지만 희망찬 빛 하나가 걸렸다. 텅 빈 거리 끝자락에서 홀로 불을 밝히고 있는 익숙한 청백색 네온 사인. 바로 24시간 편의점 GS25였다. 황량한 이 구역에서 유일하게 생명의 온기가 느껴지는 곳이었다. 평소에 그라면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서민적인 장소였지만 지금은 목숨을 건 도박을 걸어야 할 유일한 피난처였다.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남은 힘을 쥐어짜 빗속을 뚫고 달렸다. 옆 골목을 수색 중인 추격자들의 시야를 피하기 위해 몸을 최대한 낮춘 채였다. 천둥 소리가 그의 다급한 발자국 소리를 삼켜주었다. 떨리는 손이 차가운 문손잡이에 닿는 순간 내부에서 새어나오는 에어컨의 냉기가 느껴졌다. 과다 출혈로 인한 고열로 뜨겁게 달아오른 그의 몸과는 대조적인 서늘함이었다. 경쾌한 입점 알림음이 편의점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피투성이가 되어 비틀거리는 남자의 몰골과는 지독히도 어울리지 않는 밝은 소리였다. 강민주는 빗물과 핏물이 뒤섞인 자국을 하얀 타일 바닥에 남기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계산대에 등을 기댄 채 찢어질 듯한 가슴을 부여잡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새벽 3시의 편의점은 텅 비어 있었다. 형광등 아래 오열을 맞춰 진열된 상품들은 기묘한 안도감을 주었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위태로운 평화였다. 민주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드러난 이마 위로 식은땀을 흘렸다. 그는 잔뜩 경계심 어린 눈으로 카운터를 살폈다. 야간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지르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카운터 뒤에는 한 젊은 여자가 조용히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유리문 밖의 소란스러운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듯한 침착한 모습이었다. 한서연이 고개를 들었. 그녀의 갈색 눈동자에는 피범벅이 된 낯선 남자를 마주한 보통 사람들의 공포나 경악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시선은 민준의 창백하지만
위험 있는 얼굴에서 시작해 피가 흐르는 옆구리를 거쳐 바닥에 고인 붉은 물웅덩이로 빠르게 이동했다. 단 몇 초 만에 상황을 파악하는 예리하고 차가운 관찰력이었다. 그녀는 읽던 책을 천천히 덮어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가녀린 체구였지만 뿜어 나오는 분위기는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단단했다. 민주는 눈앞의 여자를 보며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패닉에 빠진 여대생을 달래거나 위협해야 할 상황을 예상했으나 그녀의 태도는 계산 밖이었다. 도움이 필요해. 민준이 쉰 목소리로 최대한 위험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다. 쫓기고 있어. 조용히 살고 싶다면 문을 잠그고 모른 척해. 그것은 부탁이라기보다는 명령에 가까웠지만 절벽 끝에선 남자의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여전히 침묵을 지킨 채 그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위험 수위를 가늠하는 듯했다. 그리고 잠시 고개를 기울여 빗소리에 묻힌 바깥의 미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다. 아무런 대꾸도 없이 서연은 카운터를 빠져나왔다.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신속한 움직임에 민주는 통증도 잊은 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쫓았다. 그녀는 출입문으로 다가갔지만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문을 잠그는 대신 외부의 LED 간판 스위치부터 껐다. 편의점 불빛이 어두워지며 거리의 어둠 속에 자연스럽게 묻혔다. 그제야 그녀는 소리 없이 문을 잠그고 블라인드를 반쯤 내려 밖에서 계산대가 보이지 않게 시야를 차단하면서도 거리의 동태는 살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단순 강도나 도둑은 아니군요.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막지만 서늘한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스친 총상이에요. 출혈이 심하지만 내장 파열은 없어 보여요. 저열량 쇼크로 죽기 싫으면 조용히 따라와요. 민주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젊은 여자의 입에서 나온 정확한 의료적 판단 때문이기도 했지만 폭력적인 상황 앞에서도 태연자약한 그녀의 태도에 압도당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겁먹은 토끼굴이 아니라 잠자는 호랑이 굴에 들어왔음을 직감했다. 본능적인 경계심이 곤두섰지만 이성은 이것이 유일한 생명줄이라고 속삭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를 악물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창고는 각종 박스와 음료수 재고로 가득 차 비좁고 어두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완벽한 요새였다. 서연은 높이 쌓인 생수 박스 뒤편 구석진 곳을 가리키며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붕대와 소독용 알코올을 꺼냈다. 마치 이런 상황을 대비해 항상 준비해 다니는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 민준이 벽에 기대앉자마자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편의점 바로 앞에서 멈췄다.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블라인드 틈을 뚫고 들어와 바닥에 남은 핏자국 위를 훑었다. 민준의 심장이 요동쳤다.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아 손을 더듬었지만 서연이 한 발 빨랐다. 그녀는 발로 쓰레기통을 밀어 가장 큰 혈흔을 가린 뒤 민준에게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며 입에 검지 손가락을 갖다 댔다. 절대적인 침묵을 요구하는 신호였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차가웠던 표정을 순식간에 피곤에 찌든 야간 알바생의 표정으로 바꾼 뒤 매장으로 나갔다. 민주는 어두운 창고에 남겨져 극도의 긴장감 속에 밖의 동태를 살폈다. 묵직한 군화 발소리가 시멘트 바닥을 울렸고 잠긴 문손잡이를 거칠게 돌리는 소리에 이어 쾅쾅거리는 난폭한 두드림이 이어졌다. 문 열어. 안에 사람 있는 거 다 알아. 굵고 위협적인 고함이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민주는 숨을 죽이고 상처를 압박하며 신음소리를 삼켰다. 얇은 창고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연의 대처를 기다렸다. 저 기묘한 여자가 과연 살인 청부업자들을 상대로 버틸 수 있을까? 아니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를 넘길까?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유리문 가까이 다가가 잠금 장치를 풀지 않은 채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지금 전산 시스템 점검 중이라 30분간 영업 안 해요. 담배나 술 사시려면 길 건너편 편의점으로 가세요. 여긴 손님 안 받습니다. 단순한 거절이었지만 그 안에는 야심한 시각에 들이닥친 건장한 남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이 배어 있었다. 밖의 남자들은 일개 알바생의 대담한 반응에 잠시 당황한 듯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개머리판으로 강화 유리를 내리쳤다. 귀를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그가 으르렁거렸다. 물건 사러 온 거 아니야. 피 흘리며 도망친 쥐새끼 한 마리가 이쪽으로 왔어. 문 부수고 들어가서 교육 좀 시켜주기 전에 당장 열어. 민주는 창고 안에서 깨진 유리병을 손에 쥐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했다. 그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면 목숨을 걸고 싸울 태세였다. 그러나 서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장 구석에서 붉은 불빛을 깜박이는 CCTV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차분하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이곳 보안 시스템은 관할 경찰서 상황실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기물 파손이나 강제 진입을 시도하면 5분 안에 경찰차가 도착합니다. 게다가 지금 이 카메라는 본사 서버로 실시간 영상이 전송되고 있죠. 내일 아침 뉴스에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가고 싶으신가요? 서연의 협박은 용병들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찔렀다. 어둠 속에서 움직여야 하는 그들에게 신분 노출과 경찰 개입은 가장 피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특히 대기업 총수 암살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 중인 지금은 더욱더 은밀하고 깔끔하게 움직여야 했다. 우두머리는 험악한 욕설을 내뱉으며 유리 너머로 서연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얼굴을 뇌리에 새겨두려는 듯 살기등등한 눈빛이었지만 결국 그는 손짓으로 부하들에게 철수를 명령했다. 멀어지는 발소리와 빗속으로 사라지는 엔진 소리를 들으며 편의점에는 다시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았다. 민주는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확신했다. 자신을 구해준 이 여자, 한서연은 절대로 평범한 편의점 직원이 아니다. 오늘 밤의 이 우연한 만남이 생존을 위한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검은색 SUV가 빗속으로 사라진 후 편의점 내부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막이 감돌았지만 그 공기의 질감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죽음이 한 차례 스치고 지나간 자리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기묘한 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한서연은 문 앞에 잠시 서서 블라인드 틈새로 밖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미세한 그림자조차 놓치지 않으려는 듯 예리하게 빛났고 그 뒷모습에서는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이라고는 믿기 힘든 노련한 경계태세가 엿보였다. 그녀는 확실히 그들이 완전히 물러간 것이 아니라 잠시 거리를 두고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다. 서연은 한숨을 짧게 내쉬며 창고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녀의 손에는 카운터 아래 숨겨져 있던 낙지만 관리가 잘 된 구급 상자가 들려 있었다. 창고 안에 강민주는 고통과 싸우며 의식을 붙들고 있었다. 과다 출혈로 인한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어 몸이 덜덜 떨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흐려지는 시야를 바로잡으려 애썼다. 서연이 다가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을 때 민주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런 그를 무시하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피에 젖은 셔츠 단추를 뜯어냈다. 가만히 있어요. 상처가 벌어지면 지혈하기 더 힘들어집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드러난 상처는 꽤 깊었지만 다행히 총알이 관통하지 않고 근육층을 스치고 지나간 열상이었다. 서연은 상처 부위를 꼼꼼히 살피며 눈을 가늘게 떴다. 피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공간에서 그녀의 표정은 동요 없이 침착했다. 마취제 같은 건 없어요. 이 악물어요. 서연은 경고와 동시에 소독용 알코올을 상처 부위에 들이부었다. 민주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짐승 같은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고개를 뒤로 젖혔다.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고 이마와 목줄기에는 굵은 핏대가 솟아올랐다. 일반적인 남자라면 기절했거나 발버둥 쳤을 상황이었지만 민주는 주먹을 꽉 쥐고 그 고통을 고스란히 받아냈다. 서연은 그런 그의 인내심에 아주 잠깐 감탄의 눈빛을 보였으나 이내 손놀림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거즈로 피를 닦아내고 지혈제를 뿌린 뒤 멸균된 의료용 스테이플러를 꺼냈다. 편의점 구급상자에 들어있을 리 만무한 전문적인 도구들이었다. 민주는 흐릿한 눈으로 그 도구와 서연의 손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손가락 마디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그것은 펜을 잡던 학생의 손이 아니라 흉기를 다루던 자의 손이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민준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스테이플러가 살을 짚는 소리가 탁탁하고 규칙적으로 울릴 때마다 그의 몸이 움찔거렸다. 서연은 대답 대신 능숙하게 상처를 봉합해 나갔다. 그냥 야간 알바생이라고 해두죠. 손님은 재벌 회장님 치고는 꽤 맷집이 좋으시네요. 그녀의 말투는 건조했지만 민주는 그녀가 자신의 정체를 이미 짐작하고 있음을 눈치챘다. 상처 봉합이 끝나고 붕대를 단단히 감은 뒤에야 서연은 장갑을 벗고 이마에 땀을 훔쳤다. 그녀의 처치는 응급실 의사보다 빠르고 정확했다. 민주는 벽에 머리를 기대며 긴장을 풀었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피가 멈추자 조금씩 이성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구한 이 여자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었지만 지금 당장은 그녀가 유일한 아군이었다. 천일그룹 강민준이다. 민준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대한민국에서 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놀라 자빠지거나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하며 태도를 바꿀 터였다. 그러나 서연은 무심하게 피 묻은 거즈를 비닐봉지에 담으며 대꾸했다. 알아요. 뉴스에서 자주 봤으니까. 그리고 아까 그놈들이 당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도 알겠고. 그녀의 무덤덤한 반응에 민주는 헛웃음을 지었다. 내가 살아나가면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보상을 해주지. 원하는 게 뭐나 돈, 건물, 아니면 신분 세탁. 민주는 습관적으로 협상을 시도했다. 자본주의의 정점에서 살아온 그에게 세상의 모든 것은 거래의 대상이었다. 서연은 하던 일을 멈추고 민준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도 탐욕도 아닌 깊은 연민과 냉소 섞인 현실 인식이 담겨 있었다. 돈은 죽은 다음에는 쓸모없어요, 회장님. 지금 당신 목숨값은 이 편의점 폐기 도시락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녀는 차갑게 쏘아붙인 뒤 진열대에서 생수한 병과 삼각김밥 하나를 가져와 그에게 던져주었다. 먹어둬요. 혈당 떨어지면 머리도 안 돌아가니까. 민주는 멍하니 자신의 무릎 위에 떨어진 삼각김밥을 내려다보았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스테이크만 먹던 그가 생사를 오가는 밤에 낯선 여자에게서 1,000원짜리 음식을 배급받는 상황이 아이러니했다. 그는 묵묵히 포장을 뜯어 한 입 베어 물었다. 차갑고 퍽퍽한 밥알이 목구멍을 넘어갔지만 그것은 그가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 생생한 생존의 맛이었다. 기운을 좀 차린 민주는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찾았으나 빗물에 젖고 충격에 파손된 스마트폰은 먹통이었다. 외부와의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그는 고립무원의 처지였다. 강진철이 주주총회를 장악하기 전에 비서실장인 김 실장에게 연락해 생존 사실을 알리고 반격의 카드를 준비해야 했다. 전화기 쓸 수 있나? 민준이 물었다. 서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내주는 대신 카운터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선불폰 하나를 꺼내 던져주었다. 내 폰을 쓰면 위치 추적당해요. 그놈들, 당신 휴대폰 신호가 끊긴 지점을 중심으로 포위망을 좁혀올 거예요. 이 폰은 대포폰이라 추적하기 힘들 겁니다. 민주는 다시 한번
그녀의 철저함에 놀랐다. 편의점 알바생이 대포폰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녀의 과거가 평범하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김 실장의 비상 연락망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는 동안 그의 심장은 초조함으로 타들어갔다. 만약 김 실장마저 배신했거나 이미 당했다면 그에게 남은 카드는 전무했다. 다행히 신호음이 끊기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김 실장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고 경계심이 가득했다. 나다. 민준의 짧은 한마디에 수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다. 사장님, 살아계셨군요. 지금 어디십니까? 강진철 전무가 사장님이 사고로 실종됐다고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상황은 예상보다 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강진철은 시간을 끌 생각이 없었다. 오늘 밤 안에 민준의 시체를 확인하고 내일 아침 회사를 집어삼킬 계획인 것이다. 내 위치는 말할 수 없다. 통신이 감청될 위험이 있어. 민주는 서연의 눈치를 살피며 낮게 속삭였다. 내일 아침까지 살아남아 이사회장에 직접 나타나겠다. 자네는 내가 맡겨둔 그것을 확보할 준비를 해둬. 짧은 통화를 마치고 전원을 끈 민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것은 강진철의 비자금 장부와 불법 거래 내역이 담긴 USB였다. 그것만이 전세를 뒤집을 유일한 무기였다. 하지만 그 USB는 현재 강진철이 관리하는 별장 금고에 숨겨져 있었고 그곳을 뚫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민주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보았다. 그녀는 창고 문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이 남자가 끌고 온 재앙의 소용돌이에 자신이 휘말렸음을 알고 있었다. 당신도 여기 계속 있으면 위험해. 민준이 말했다. 놈들은 내 얼굴을 봤고 당신 얼굴도 봤어. 입막음을 위해서라도 다시 돌아올 거야. 서연은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아까 그놈들 바이퍼 소속이죠. 놈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기로 유명하니까. 민준의 눈이 커졌다. 바이퍼를 어떻게 알지? 서연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스쳤다. 악연이 좀 있어요. 잊고 싶은 과거지만 놈들이 내 일터까지 찾아왔으니 더는 피할 수 없겠네요. 그녀는 더 이상의 설명을 피하며 몸을 일으켰다. 여기서 농성해봤자 도간에 든 쥐꼬리예요. 놈들이 지원 병력을 부르기 전에 움직여야 해요. 서연은 창고 구석에 있던 자신의 락커를 열었다. 그 안에는 평범한 옷가지 대신 검은색 전술 조끼와 손전등, 3단봉, 그리고 작은 단검이 들어있었다. 그녀가 편의점, 유니폼 조끼를 벗어 던지고 전술 조끼를 착용하는 모습은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의 의식처럼 비장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전율을 느꼈다. 자신이 우연히 숨어든 곳이 하필이면 전직 특수요원이나 그에 준하는 훈련을 받은 자의 은신처였다니. 이것은 신이 준 기회인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인가. 하지만 지금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서연은 준비를 마치고 민준에게 손을 내밀었다. 일어날 수 있겠어요? 짐이 될 거면 여기에 버리고 갈 겁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지 않고 스스로 벽을 짚으며 힘겹게 일어섰다. 자존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두 발로 서지 못하면 결국 죽음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버려질 생각 없다. 그리고 나는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야. 민준이 땀에 젖은 얼굴로 미소 짓자 서연도 피식 웃었다. 그 빚 꽤 비쌀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무언의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극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손을 잡은 동지애 같은 것이었다. 서연은 창고 뒷문을 가리켰다. 이쪽 뒷문은 폐지로 가려져 있어서 밖에서 잘 안 보여요. 놈들이 정문을 주시하는 동안 이쪽으로 빠져나가서 지하철역까지 이동할 겁니다. 서연이 먼저 조심스럽게 뒷문을 열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고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왔다. 어둠 속은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었지만 서연은 주저없이 빗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민주는 잠시 편의점 내부를 돌아보았다. 밝은 형광등 아래 평화롭게 진열된 상품들이 마치 다른 세상의 풍경처럼 느껴졌다. 그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 평범한 세계와 작별을 고하고 서연의 뒤를 따라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이제부터는 사냥감이 아닌 사냥꾼을 피해 숨통을 끊으러 가는 긴 여정의 시작이었다. 빗소리가 그들의 발자국 소리를 지워주었고 두 그림자는 순식간에 골목의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다. 골목을 빠져나가는 동안 서연은 민준을 리드하며 능숙하게 엄폐물을 이용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주변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민준은 부상으로 인해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필사적으로 그녀의 속도를 맞췄다. 하지만 골목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서연이 갑자기 멈춰서며 손을 들어 제지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벽에 바짝 붙어 골목 밖 대로변을 살폈다. 젠장. 그녀의 입에서 낮은 욕설이 흘러나왔다. 민준이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편의점 주변뿐만 아니라 이 구역의 주요 길목마다 검은색 차량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놈들은 이미 포위망을 완성하고 토끼몰이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상보다 빠르군. 민준이 낮게 읊조렸다. 서연은 빠르게 주변을 스캔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큰 길은 막혔어요. 우회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폐공장 지대를 통과해야 해요. 거긴 놈들이 매복하기 딱 좋은 장소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호랑이 아가리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늑대 무리에게 뜯어 먹히느냐의 차이였다. 민주는 결단력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 정면 돌파보다는 차라리 미로가 낫겠지. 서연은 민준을 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한번 차갑게 빛났다. 내 등 뒤에서 떨어지지 마요. 죽고 싶지 않으면. 두 사람은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는 폐공장 지대를 향해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뒤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따라붙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은 두 사람 모두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폐공장 지대는 마치 거대한 괴물의 시체처럼 빗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들이치는 비바람이 녹슨 기계들 위로 떨어지며 기괴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강민준과 한서연은 썩은 기름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가로질렀다. 발밑에 깔린 유리 파편과 쇠붙이들이 언제든 소리를 낼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발걸음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 신중했다. 민주는 식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진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이동하는 것은 한계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멈추는 순간 죽음이라는 것을 알기에 정신력 하나로 버티고 있었다. 서연은 수시로 뒤를 돌아보며 그들이 지나온 길에 남겨진 흔적을 확인하고 민준의 상태를 살피며 이동 속도를 조절했다. 그녀의 눈은 어둠에 적응해 야생동물처럼 빛나고 있었고 손에 쥔 단검은 언제든 적의 목을 긋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그들은 공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옛 직원 휴게실로 보이는 작은 공간에 몸을 숨겼다. 다행히 이곳은 문이 남아있어 외부의 시선을 차단할 수 있었고 깨진 창문은 널빤지로 막혀 있어 빗물이 들이치지 않았다. 서연은 민준을 낡은 소파에 앉히고 재빠르게 주변을 경계했다.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죠. 놈들이 이 넓은 공장 지대를 샅샅이 뒤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축 늘어졌다. 긴장이 풀리자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서연을 올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단호한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궁금하군. 편의점 알바생이 바이퍼라는 조직을 알고 이런 전술적인 움직임을 보이다니. 당신 대체 과거에 무슨 일을 했지? 민준이 고통을 참으며 물었다.
서연은 창가 틈새로 밖을 감시하며 잠시 침묵했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정적을 채웠다. 이윽고 그녀가 입을 열었다. 경찰 특공대 전술팀장이었어요. 3년 전까지는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속에 억눌린 분노와 허무함이 묻어났다. 바이퍼 놈들이 연루된 대기업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다가 윗선에 의해 작전이 유출됐어요. 동료들을 잃었고 저는 과잉 진압이라는 누명을 쓰고 불명예 제대했죠. 그때 그 비자금의 주인이 바로 당신네 천일그룹 계열사였어요. 민주는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가문이 저지른 죄악이 눈앞의 생명의 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다. 서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돌아보았다. 아이러니하죠. 내 인생을 망친 기업의 총수를 내가 살리고 있다니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겠지. 민준이 힘겹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자책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약속하지. 내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다. 내 삼촌 강진철, 그가 모든 악의 근원이야. 오늘 나를 죽이려는 것도 그가 회사를 완전히 삼키기 위해서지. 서연은 민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재벌 3세의 오만함 대신 진실을 바로잡으려는 절박한 의지가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사과는 나중에 해요. 지금은 살아남는 게 우선이니까. 바이퍼 대장인 독사는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아요. 그는 내 동료들을 죽인 장본인이기도 하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동질감이 형성되었다. 각자 다른 이유로. 하지만 같은 적을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는 운명 공동체가 된 것이다. 민주는 몸을 일으키려 애쓰며 전략을 제시했다. 내일 아침 9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본사 대회의실까지 가야 해. 하지만 빈손으로 가면 개죽음일 뿐이야. 강진철의 비리 장부가 담긴 USB가 필요해. 그걸 확보해서 생중계되는 회의장에서 폭로해야만 놈을 끝장낼 수 있어. 서연이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그 USB는 어디 있죠?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경기도 양평에 있는 내 개인 별장 금고에 있다. 보안이 철저하지만 지금쯤이면 강진철이 놈들을 보내 뚫으려고 하고 있을 거야.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지금 그 몸으로 양평까지 가는 건 무리예요. 게다가 무기도 장비도 없이 맨몸으로 놈들과 맞붙을 수는 없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단을 내린 듯 말했다. 먼저 내 안전가옥으로 가요. 거기 가면 필요한 장비와 차량, 그리고 응급처치도구가 있어요. 여기서 멀지 않은 지하철 차량기지 근처 컨테이너예요. 그때 공장 밖에서 둔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즉시 민준의 입을 손으로 막고 바닥에 엎드렸다. 깨진 창문 틈으로 손전등 불빛이 휙 지나갔다. 빗소리에 섞여 무전기 소음이 치직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A구역 수색 완료. 쥐새끼 흔적은 안 보인다. B구역으로 이동한다. 바이퍼의 수색조였다. 그들은 예상보다 훨씬 촘촘하게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서연은 민준에게 손짓으로 기다려라는 신호를 보내고 소리 없이 일어섰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벽을 타고 문 쪽으로 이동했다. 만약 저들이 안으로 들어온다면 기습적으로 제압해야만 했다. 민주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작은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가 공간을 압도하고 있었다. 다행히 발소리는 점차 멀어졌다. 지금이에요. 놈들이 B구역으로 이동하는 틈을 타서 빠져나가야 해요. 서연이 속삭였다. 두 사람은 다시 빗속으로 나섰다. 쏟아지는 비가 그들의 체온을 뺏어가고 있었지만 생존 본능은 그들의 감각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폐공장을 빠져나와 철조망 개구멍을 통과하려던 찰나. 서연이 급하게 민준의 어깨를 잡아채며 멈춰섰다. 어둠 속 개구멍 바로 옆 기둥 뒤에 누군가 서 있었다. 챕터 2의 마지막에
그들을 미행하던 그림자였다. 그는 바이퍼의 정식 대원이 아닌 현지 지리의 밝은 정보원인 듯했다. 그는 무전기를 들고 막 본부에 보고하려 하고 있었다. 여기 타겟 발견. 위치는 폐공장 북쪽.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서연이 튀어나갔다. 빗물을 튀기며 질주한 그녀는 순식간에 남자와의 거리를 좁혔다. 남자가 놀라 무전기를 떨어뜨리며 허리춤에 칼을 뽑으려 했지만 서연의 발차기가 그의 명치를 정확히 강타했다. 컵, 억눌린 신음과 함께 남자가 앞으로 고꾸라졌다. 서연은 주저하지 않고 그의 목 뒤를 가격해 기절시켰다. 그리고 재빠르게 떨어진 무전기를 집어 배터리를 분리하고 남자의 주머니를 뒤져 자동차 키를 찾아냈다. 운이 좋네요. 놈이 차를 근처에 세워둔 것 같아요. 서연이 차 열쇠를 흔들며 민준에게 윙크를 보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 민준은 든든함을 느꼈다. 이 차를 타고 안전 가옥까지 최대한 빨리 이동하죠. 무전이 끊겼으니 놈들이 곧 이곳으로 몰려올 거예요. 서연은 기절한 남자를 덤불 속에 숨기고 민준을 부축해 도로변으로 나갔다. 낡은 세단 한 대가 나무 밑에 주차되어 있었다. 민준은 조수석에 올라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비록 낡은 차였지만 비를 피하고 앉아서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천국 같았다. 서연이 시동을 걸자 엔진이 쿨럭거리며 깨어났다. 꽉 잡아요. 안전벨트는 필수입니다, 회장님. 그녀가 핸들을 꺾으며 엑셀을 밟았다. 차는 빗길을 미끄러지듯 질주하며 어둠을 뚫고 나갔다. 100미러로 멀어지는 폐공장 지대를 보며 민주는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되었음을 느꼈다. 차 안의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앞만 바라보았다. 와이퍼가 부지런히 움직이며 앞유리에 빗물을 닦아냈지만 그들의 앞날을 가리고 있는 먹구름은 여전히 짙었다. 내 이름은 서연이에요. 한서연. 서연이 불쑥 말했다. 지금까지 이름을 제대로 소개할 겨를도 없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민주는 고개를 돌려 운전하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날카로운 콧날과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그 너머에 숨겨진 상처들이 보였다. 기억하겠다. 한서연. 내 운명을 바꾼 이름으로. 민준의 대답에 서연의 볼이 아주 미세하게 붉어졌지만 어두운 차 안이라 민준은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도시의 불빛을 향해,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더 큰 위험을 향해 속력을 높였다. 안전가옥에 도착하면 30분 내로 정비를 마치고 바로 양평으로 출발해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서연이 내비게이션 대신 머릿속의 지도를 따라 골목길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말했다. 양평 별장까지는 차로 1시간. 놈들이 길목을 차단했을 가능성이 높으니 고속도로 대신 국도를 타야겠죠. 민주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별장 보안 시스템 코드는 내가 알고 있어. 하지만 중앙 서버실까지 가는 게 문제야. 건물 구조도를 그려줄 테니 침투 루트를 짜보지. 두 사람은 차 안에서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으며 계획을 구체화했다. 처음에 어색함과 불신은 사라지고 완벽한 파트너십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때 반대편 차선에서 경찰차 한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갔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긴장하지 마요. 그냥 순찰차예요.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을 쫓는 게 바이퍼뿐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강진철이 경찰 윗선에 손을 썼다면 우리는 공공의 적이 된 셈이죠. 민주는 씁쓸하게 웃었다. 돈과 권력이란 게 참 무섭군. 어제의 아군을 오늘의 적으로 만드니까. 차는 어느새 도심 외곽의 컨테이너 야적장에 도착했다. 겹겹이 쌓인 녹슨 컨테이너들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곳. 그곳이 바로 전직 특수요원 한서연의 은신처였다. 차가 멈추고 서연이 시동을 껐다. 도착했어요. 여기서부터는 도보로 이동합니다. 환영해요. 누추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내 요새에 온 걸
컨테이너에 육중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습기를 머금은 곰팡이 냄새 대신 은은한 기름 냄새와 건조한 공기가 두 사람을 맞이했다. 내부는 밖에서 보던 것과는 딴판으로 완벽하게 정돈된 작전 상황실을 방불케 했다. 한쪽 벽면에는 주파수 감청 장비와 여러 대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반대편 철제 선반에는 각종 응급처치 키트와 전술 장비들이 오와 열을 맞춰 진열되어 있었다. 한서연은 강민준을 간이 침대에 앉히고 능숙하게 전원을 켰다. 웅웅거리는 소리와 함께 조명이 켜지자 그녀의 안가세이 파스가 온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은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라 세상에 등 돌린 전직 특수요원이 언젠가 다시 올지 모를 전쟁을 대비해 만든 그녀만의 성체였다. 민주는 고통 속에서도 그 철저함에 감탄하며 거친 숨을 골랐다. 서연은 곧바로 대형 구급상자를 가져와 민준의 붕대를 풀었다. 편의점 창고에서 했던 응급처치와는 차원이 다른 전문적인 치료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국소 마취제를 주사하고 찢어진 상처 부위를 다시 소독한 뒤 깨끗한 거즈로 단단히 압박했다. 진통제 주사예요. 정신이 좀 몽롱해질 수 있지만 통증은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민준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는 손길에는 미세한 떨림과 배려가 묻어났다. 마취 기운이 퍼지자 민준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졌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돌보는 서연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이 차가운 도시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위해 피를 묻히는 여자의 존재를 가슴 깊이 새겼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선 생명을 공유한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유대감이었다. 치료를 마친 서연은 벽면의 무기고를 개방했다. 그곳에는 불법적인 루트로 구했을 법한 권총 2자루와 탄창, 그리고 특수 제작된 섬광탄과 연막탄이 구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글록 19 권총을 능숙하게 분해 조립하여 작동 상태를 확인한 뒤 여분의 탄창과 함께 허리춤에 찼다. 그리고 민준에게 방탄조끼 하나를 던져주었다. 입어요. 회장님 몸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총알은 신분을 가리지 않으니까. 민준은 군말 없이 조끼를 받아 셔츠 안에 착용했다. 그는 서연이 건네준 태블릿 PC를 켜고 양평 별장의 보안 시스템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별장의 메인 서버는 지하 벙커에 있어 외부 접속은 차단되어 있으니 직접 들어가서 데이터를 추출해야 해. 놈들이 이미 점거했을 가능성이 99%다. 민준이 별장의 3D 도면을 띄워 침투 경로를 설명하는 동안 서연은 모니터를 통해 외부 CCTV 화면을 체크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야적장 입구 쪽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헤드라이트를 끈 검은색 차량 3대가 소리 없이 컨테이너 사이로 진입하고 있었다. 놈들은 훔친 차에 부착된 GPS를 역추적했거나 지역 정보원들을 통해 이곳을 알아낸 것이 분명했다. 오래 쉴 틈은 없겠네요. 손님들이 벌써 도착했습니다. 서연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조명을 끄고 비상등만 남겨둔 채 책상 아래에 숨겨져 있던 샷건을 꺼내 들었다. 민준도 긴장하며 태블릿을 닫고 일어섰다. 진통제 덕분에 통증은 가라앉았지만 심장은 다시금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뒷문으로 나가는 건 위험해요. 놈들이 이미 포위했을 겁니다. 서연은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며 컨테이너 바닥의 해치를 열었다. 이 아래는 배수로와 연결되어 있어요. 냄새는 좀 나겠지만 총알 세례를 받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민주는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재벌 회장이 하수구를 기어 다녀야 한다니 오늘 밤은 인생 최악이자 최고의 경험이 될 것이 분명했다. 두 사람이 해치 아래로 몸을 숨기자마자 밖에서 탕, 탕 하는 총소리와 함께 컨테이너 철벽에 총알 구멍이 뚫렸다. 놈들은 경고 없이 무차별 사격을 가하며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다. 서연은 해치를 닫기 전
미리 설치해둔 부비 트랩의 스위치를 눌렀다. 컨테이너 입구 쪽에 설치된 섬광탄과 최루가스가 터지며 놈들의 진입을 지연시킬 것이다. 좁고 눅눅한 배수로를 따라 이동하는 동안 위쪽에서는 둔탁한 폭발음과 함께 용병들의 고함이 들려왔다. 서연은 한 손으로 샷건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손전등을 비추며 앞장섰다. 쥐들이 찍찍거리는 소리와 썩은 물 냄새가 진동했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전진했다. 약 10분 정도 이동했을까 서연은 배수로 끝에 있는 사다리를 가리켰다. 여기로 나가면 야적장 반대편 도로가 나와요. 제가 미리 준비해둔 진짜 이동 수단이 거기 있습니다. 민주는 사다리를 오르는 서연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 모든 상황을 대비해 왔는지 다시금 깨달았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 속에 숨어 살면서도 언젠가 맞서 싸울 날을 위해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다. 맨홀 뚜껑을 열고 나오자 빗줄기는 조금 가늘어져 있었다. 그들이 나온 곳은 폐쇄된 주유소 뒤편이었고 그곳에는 낡은 방수포로 덮여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서연이 방수포를 걷어내자 검은색 무광으로 도색된 고성능 오프로드 바이크가 모습을 드러냈다. 좁은 골목과 산길을 빠르게 주파하기에 최적화된 기종이었다. 차는 눈에 너무 잘 띄어요. 이걸로 국도를 타고 산을 넘어 양평으로 갈 겁니다. 서연이 헬멧을 민준에게 건네며 말했다. 민준은 헬멧을 받았으며 뒷자리에 올랐다. 꽉 잡아요. 떨어지면 책임 못 집니다. 서연의 경고와 함께 엔진이 굉음을 내며 깨어났다. 바이크는 순식간에 속도를 높여 젖은 아스팔트를 박차고 나갔다. 그러나 그들이 도로에 진입하자마자 뒤따라오던 바이퍼의 추격조 차량 2대가 그들을 발견하고 맹렬히 쫓아오기 시작했다. 엔진 소리가 밤거리를 찢어밟길 듯 울려 퍼졌다. 서연은 백미러로 놈들의 위치를 확인하며 스로틀을 감았다. 바이크는 지그재그로 차선을 변경하며 놈들의 조준 사격을 피했다. 고개 숙여요. 서연의 외침과 동시에 총알이 민준의 어깨 너머로 스쳐 지나갔다. 민준은 서연의 허리를 꽉 끌어안으며 몸을 최대한 낮췄다. 그는 단순히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놈들의 차량 바퀴를 터뜨릴 방법을 찾기 위해 주변 지형을 살폈다. 앞쪽에는 공사 중인 도로 표지판이 보였고 도로는 급격한 커브길로 이어지고 있었다. 저 앞 커브에서 속도를 줄이지 마. 그대로 옹벽을 타고 돌아. 민준이 헬멧 통신기를 통해 소리쳤다. 일반적인 운전자라면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을 테지만 서연은 민준의 판단을 믿었다. 추격 차량이 바짝 따라붙어 그들을 밀어버리려던 찰나 서연은 과감하게 차체를 기울여 옹벽의 경사면을 타고 코너를 돌았다. 반면 무리하게 속도를 내던 추격 차량 한 대는 빗길에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되었다. 거대한 불꽃과 함께 폭발음이 뒤따랐다. 나이스 샷, 회장님. 서연의 목소리에 희미한 웃음기가 서려 있었다. 남은 한 대의 차량은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뒤처지기 시작했다. 도심을 벗어나 외곽 도로로 접어들자 추격전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서연은 속도를 조금 늦추며 엔진 열기를 식혔다. 차가운 밤바람이 두 사람의 땀을 식혀주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민준의 체온과 심장 박동은 서연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그녀는 지난 3년 동안 누구에게도 등을 내어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녀는 자신의 등을 온전히 그에게 맡기고 있었다. 민준 역시 그녀의 좁은 어깨가 짊어지고 있는 무게를 느끼며 반드시 그녀의 잃어버린 삶을 되찾아주겠다고 다짐했다. 왜 나를 구했나? 민준이 불쑥 물었다. 바람 소리에 묻힐 듯 작은 목소리였지만 서연은 똑똑히 들었다. 그녀는 잠시 대답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그냥 피 흘리는 사람이니까 내 가게에 들어온 손님을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덧붙였다. 하지만 당신 눈을 봤을 때 알았어요. 당신은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나처럼 억울하게 모든 걸 잃고 도망치는 사람이지만 끝까지 싸우려는 의지가 보였어요. 그래서 도박을 걸어보고 싶었어요. 당신이라는 패에. 그녀의 솔직한 고백은 민준의 가슴을 울렸다. 민준은 그녀의 허리를 감은 팔에 힘을 주었다. 그 도박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해주지. 강진철과 바이퍼, 그들이 빼앗아간 우리 두 사람의 모든 것을 되찾을 거야. 그리고 이 일이 끝나면 민준은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일이 끝나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 재벌 회장과 전직 특수요원 출신 편의점 알바생,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지만 이미 그들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잡담은 나중에 해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서연이 엑셀을 당기며 말을 돌렸다. 멀리 양평의 산자락이 검은 능선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곳에는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마지막 증거가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양평으로 향하는 국도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산길은 위험천만했지만 서연의 운전 실력은 탁월했다. 그녀는 전조등 불빛 하나의 의지에 구불구불한 고개를 넘었다. 민주는 태블릿을 다시 꺼내 별장의 보안 네트워크 현황을 체크했다. 예상대로 외부 침입 시도가 감지되어 시스템이 락다운 상태였다. 놈들이 현관을 뚫지 못해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것 같군. 내부 동작 감지 센서가 여러 곳에서 울리고 있어. 민준의 보고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정면 승부는 불리해요. 놈들은 이미 매복해 있을 테니까. 별장 뒤편 절벽 쪽에 비상 탈출구가 있어. 그쪽은 지형이 험해서 놈들도 감시를 소홀히 했을 거야. 그리로 들어가서 지하 벙커로 직행한다. 민준의 계획은 대담했다. 서연은 바이크의 속도를 줄이며 산길 옆 숲속으로 핸들을 꺾었다. 바이크는 여기에 숨기죠.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수 있어요. 두 사람은 바이크를 덤불 속에 은폐하고 필요한 장비만 챙겨 별장을 향해 도보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새벽이 가까워 오고 있었지만 숲속은 여전히 깊은 어둠 속이었다. 나뭇가지에 긁히고 흙투성이가 되면서도 그들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다. 이제 곧 적의 심장부로 들어간다. 양평 별장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요새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달빛마저 삼켜버린 어두운 숲속에서 바라본 그곳은 화려한 휴양지가 아니라 거대한 음모를 품은 검은 성체와도 같았다. 건물 주변에는 이미 바이퍼 용병들이 설치한 이동식 서치라이트가 주기적으로 정원을 훑고 지나갔고 중무장한 경비병들이 2인 1조로 나뉘어 빈틈없는 순찰을 돌고 있었다. 강민준과 한서연은 절벽 아래의 거친 바위 틈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민준이 가리킨 비상탈출구는 절벽 중간 즈음에 교묘하게 위장된 채 숨겨져 있었는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근조차 불가능해 보이는 험한 위치였다. 민준은 창백한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내며 절벽을 올려다보았다. 부상당한 몸으로 저곳을 기어오르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어 보였지만 정면 돌파를 선택하는 순간 벌집이 될 것이 뻔했기에 다른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제가 먼저 올라가서 로프를 내릴게요. 회장님은 제 신호가 떨어지면 움직이세요. 서연이 배낭에서 등반용 자의를 꺼내며 속삭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암벽을 타기 시작했다. 젖은 이끼와 미끄러운 바위 표면 때문에 몇 번이나 발이 미끄러질 뻔했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바위 틈새를 갈고리처럼 단단하게 움켜쥐었다. 민주는 아래에서 그녀의 아슬아슬한 움직임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고통과 두려움보다 그녀가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더 크게 다가왔다. 마침내 서연이 안전한 테라스 난간에 도달하여 로프를 고정하고 신호를 보냈다. 민주는 이를 악물고 로프를 잡았다. 팔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상처 부위가 찢어질 듯 아파왔지만 그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조금씩 위로 몸을 끌어올렸다. 위에서 그를 끌어당기는 서연의 손길이 생명줄처럼 느껴졌다. 테라스에 도착한 두 사람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숨을 골랐다. 다행히 이곳은 건물 뒷면의 사각지대라 감시 카메라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테라스 바닥에 숨겨진 패널을 열고 생체 인식 단말기를 드러냈다. 여기가 지하 벙커로 직행하는 비밀 승강기 입구야. 내 지문과 홍채가 아니면 열리지 않아. 민준이 단말기에 눈을 갖다 대자 미세한 기계음과 함께 바닥이 갈라지며 좁은 통로가 나타났다. 그들은 지체 없이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입구는 다시 소리 없이 닫혔다. 지하 통로는 서늘한 냉기로 가득 차 있었고 공기 중에는 먼지 냄새와 함께 미세한 기계 작동 소음이 섞여 있었다. 이곳은 강민준조차 1년에 한두 번밖에 찾지 않는 그룹의 가장 은밀한 비밀들이 잠들어 있는 심장부였다. 긴 나선형 계단을 내려가자 육중한 강철문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메인 서버실이자 금고가 있는 곳이었다. 민주는 다시 한번 보안 인증을 거쳐 문을 열었다. 내부에는 수십 대의 서버렉이 푸른 LED 불빛을 깜박이며 돌아가고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는 독립된 네트워크로 보호받는 메인 컴퓨터가 놓여 있었다. 시간이 없어요. 놈들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눈치채는 건 시간 문제예요. 서연이 입구 쪽을 경계하며 샷건을 고쳐 잡았다. 민주는 메인 컴퓨터 앞에 앉아 빠른 속도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고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강진철이 심어놓은 악성 코드와 방화벽이 겹겹이 데이터를 막고 있었지만 이 시스템을 설계한 장본인은 바로 강민준 자신이었다. 그는 자신의 피조물과 대화하듯 능숙하게 보안을 하나씩 무력화시켜 나갔다. 찾았다. 민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화면에 비자금 운용 내역과 불법 로비 리스트라는 폴더가 나타났다. 그는 즉시 준비해온 특수 암호화 USB를 포트에 꽂고 데이터 전송을 시작했다. 전송률 막대가 천천히 차오르는 동안 벙커 밖에서 둔탁한 폭발음이 들려왔다.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놈들이 비밀 통로 입구를 찾은 것 같아요. 폭파하고 들어올 작정입니다. 그녀는 샷건의 안전장치를 풀고 서버렉 뒤에 몸을 숨겼다. 얼마나 걸리죠? 그녀의 목박한 질문에 민주는 화면을 노려보며 대답했다. 3분, 아니, 2분 안에 끝내보지. 그는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을 변경하여 전송 속도를 강제로 끌어올렸다. 시스템 과부하 경고등이 붉게 전멸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때 벙커의 강철문이 굉음과 함께 찌그러지더니 폭발 연기와 함께 뜯겨나갔다. 자욱한 연막 속에서 방독면을 쓴 검은 형체들이 들이닥쳤다. 서연은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샷건의 묵직한 발사음이 좁은 공간을 뒤흔들었고 선두에 섰던 용병 2명이 뒤로 나뒹굴었다. 하지만 뒤이어 들어온 놈들은 섬광탄을 던지며 대응했다. 눈 감아요. 서연의 외침에 민주는 팔로 눈을 가렸다. 강렬한 백색 섬광이 터지며 시야가 마비되는 순간 서연은 바닥을 구르며 위치를 바꿨다. 그녀는 청각과 본능에 의존해 권총을 뽑아들고 대응 사격을 가했다. 좁은 서버실은 순식간에 총성과 스파크가 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연기가 조금 거치자 입구에 한 남자가 여유로운 걸음걸이로 들어섰다. 다른 용병들과 달리 그는 얼굴을 가리지 않았고 왼쪽 눈을 가로지르는 흉터가 인상적인 거구의 사내였다. 바이퍼의 대장, 일명 독사였다. 그는 쓰러진 부하들을 벌레 보듯 무시하고 서연이 숨어있는 방향을 향해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오랜만이군, 한서연 경위. 아니, 이제는 편의점 알바생이라고 불러야 하나? 쥐새끼처럼 숨어 사는 줄 알았더니 제법 거물을 물었어. 그의 목소리는 긁히는 듯한 쇳소리가 섞여 있어 듣는 이의 소름을 돋게 했다.
서연은 서버렉 뒤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를 갈았다. 3년 전 자신의 팀원들을 몰살시키고 그녀에게 누명을 씌운 장본인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분노가 차올라 손끝이 떨렸지만 그녀는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죽음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 같은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고는 편의점 바코드도 제대로 못 찍겠더군. 서연이 차갑게 응수하며 엄폐물 밖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의 손에서 발사된 총알이 독사의 머리를 노렸지만 그는 믿을 수 없는 반응 속도로 고개를 까딱해 피했다. 총알은 그의 귀 옆을 스쳐 뒤쪽 벽에 박혔다. 실력이 좀 녹슬었나 봐. 독사가 조소하며 품에서 헌팅 나이프를 꺼내 들었다. 서연도 탄알이 떨어진 권총을 버리고 허리춤에 단검을 역수로 쥐었다. 두 사람은 서버실 중앙의 좁은 통로에서 격돌했다. 칼날이 부딪히며 튀는 불꽃이 어둠을 갈랐다. 독사의 힘은 압도적이었지만 서연은 빠른 스피드와 기술로 그의 급소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민주는 데이터 전송이 98%에 도달한 것을 확인하고 고개를 돌려 싸움을 지켜보았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지만 체급 차이와 체력 소모 때문에 점차 밀리고 있었다. 독사의 발차기에 맞은 서연이 서벌에게 처박히며 피를 토했다. 끝이다, 한서연. 독사가 승리를 확신하며 칼을 높이 쳐들었다. 그 순간 민준의 눈에 서버실 천장에 설치된 할론가스 소화 설비가 들어왔다. 화재 발생 시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끄는 시스템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키보드를 두드려 소화 설비를 수동으로 작동시켰다. 지금이야. 엎드려 민준이 소리쳤다. 치익. 귀를 찢는 듯한 소음과 함께 천장의 노즐에서 하얀 가스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고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자 독사는 당황하여 비틀거렸다. 그는 숨을 들이쉬려다 기침을 토해내며 칼을 휘둘렀지만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서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낮은 자세로 독사의 다리 사이를 파고들어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그었다. 아악, 독사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서연은 회전하며 그의 명치에 강력한 니킥을 꽂아 넣었고 거구의 독사는 뒤로 넘어가며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널브러졌다. 전송 완료. 민준이 USB를 뽑아들며 외쳤다. 가스가 차오르는 방 안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서연은 비틀거리면서도 민준에게 달려와 그의 팔을 잡았다. 가요. 놈들이 더 몰려오기 전에. 두 사람은 방독면을 쓴 용병들이 우왕좌왕하는 틈을 타 서버실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이 문은 비상시 공조실로 연결되는 좁은 통로였다. 뒤에서 독사가 고통에 찬 목소리로 부하들에게 사격 명령을 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두 사람은 가스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공조실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오자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숲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들의 탈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별장 정원에는 여전히 수많은 용병들이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었다. 서연은 민준을 부축하며 거친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얼굴은 멍과 피로 얼룩져 있었고 방탄조끼는 칼자국으로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민준 역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강진철을 파멸시킬 결정적인 증거가 쥐어져 있었다. 저기 차고가 있어. 민준이 턱짓으로 별장 옆에 있는 독립차고를 가리켰다. 저 안에 내 차가 있다. 방탄 처리가 된 특별 주문 차량이야. 두 사람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차고로 향했다. 다행히 대부분의 병력이 벙커 쪽 폭발에 집중하느라 차고 쪽 경비는 허술했다. 민준이 스마트키를 이용해 셔터문을 열자 매끈한 은색 스포츠 세단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다. 운전할 수 있겠어?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피 묻은 입가를 닦으며 시트에 앉았다. 손가락 하나만 움직일 수 있어도 운전은 해요. 꽉 잡으세요.
이번엔 정말 날아갈 거니까. 민준이 조수석에 타자마자 서연은 시동 버튼을 눌렀다. V8 엔진의 포효가 새벽의 정막을 깨트렸다. 차고 문이 완전히 열리기도 전에 차는 미사일처럼 튀어나갔다. 정원을 가로지르며 돌진하는 은색 세단을 향해 사방에서 총알이 쏟아졌다. 하지만 방탄유리와 강화차체는 콩 볶는 듯한 소리만 낼 뿐 끄떡없었다. 서연은 정문을 가로막고 있는 SUV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밀어버리고 도로 위로 올라탔다. 뒤이어 따라붙는 추격 차량들의 불빛이 백미러를 가득 채웠다. 이제부터는 서울까지, 주주총회장까지 이어지는 죽음의 레이스였다. 민주는 USB를 가슴 주머니에 깊숙이 넣으며 백미러 속에 멀어지는 별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승리에 대한 확신이 타오르고 있었다. 옆에서 운전대를 잡은 서연의 옆모습이 아침 햇살을 받아 성스럽게 빛나 보였다. 그들은 살아서 반드시 그곳에 도착할 것이다. 여명은 핏빛으로 물든 지평선을 넘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비추기 시작했다. 밤새 이어진 폭우가 씻겨 내려간 도로는 젖어 있었고 그 위를 달리는 은색 스포츠 세단은 마치 상처 입은 맹수처럼 으르렁거렸다. 차체 곳곳에는 총알 자국이 무수히 박혀 있었고 왼쪽 사이드미러는 떨어져 나갔으며 뒷범퍼는 덜렁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V8 엔진만은 여전히 맹렬하게 박동하며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아스팔트를 집어삼킬 듯 질주했다. 운전대를 잡은 한서연의 얼굴은 창백했다. 옆구리와 팔에서 흘러나온 피가 전술조끼를 붉게 적시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생명력을 태워 차를 움직이고 있었다. 강민주는 조수석에서 그런 그녀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자신의 넥타이를 풀어 그녀의 팔 지혈을 도왔다. 조금만 더 버텨줘. 서울 진입까지 10분 남았어. 그 시각 서울 강남의 천일그룹 본사 50층 대회의실은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긴급 주주총회가 시작되기 30분 전이었지만 이미 주요 주주들과 이사들은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상석에는 강진철 전무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앉아 짐짓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주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오늘 아침 뉴스에 보도된 강민준 회장 의문의 실종 및 사망 추정 기사를 만족스럽게 떠올렸다. 그의 계획대로라면 오늘 주주총회에서 강민준의 해임안과 자신의 회장 취임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은밀히 물었다. 처리됐나? 비서가 난처한 표정으로 귓속말을 전했다. 양평 별장이 초토화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만 시신 확인은 아직. 강진철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시신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져오라고 했을 텐데 뭐 상관없어. 9시가 되면 모든 건 끝난다. 다시 도로 위 서울로 진입하는 마지막 관문인 올림픽대로 입구에서 그들은 최후의 저지선과 마주했다. 경찰 통제선으로 위장한 바리케이드가 도로를 막고 있었고 그 뒤에는 바이퍼의 잔당들이 경찰복을 입은 채 중무장하고 대기 중이었다. 강진철은 공권력까지 매수하여 완벽한 봉쇄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속도 줄이지 마요. 민준이 나직하게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바닥까지 밟았다. 엔진 회전수가 레드존을 치며 비명을 질렀다. 꽉 잡으세요. 뚫고 지나갑니다. 서연이 핸들을 급격하게 꺾으며 차체를 미끄러뜨렸다. 정면 충돌을 피하고 바리케이드 사이의 틈새인 공사 차량 진입로를 노린 것이었다. 쾅! 엄청난 굉음과 함께 세단이 공사 안내판과 플라스틱 방호벽을 박살내며 허공으로 솟구쳤다. 차는 바리케이드 너머의 내리막 경사로에 거칠게 착지했다. 타이어 타는 냄새와 스파크가 튀었지만 서연의 기적 같은 컨트롤 덕분에 전복되지는 않았다.
뒤에서 가짜 경찰들이 황급히 사격을 가했지만 방탄차는 이미 유효 사거리를 벗어나 도심 속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민주는 뒤를 돌아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 놈들도 더 이상 쫓아올 수 없을 것이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총격전을 벌일 만큼 강진철이 미치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러나 차 상태는 심각했다. 라디에이터가 터져 흰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타이어 하나는 찢어져 휠로만 달리고 있었다. 천일그룹 본사 앞은 이미 수많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강 회장의 실종 소식의 주가는 폭락하고 있었고 경영권 분쟁에 대한 온갖 추측성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때 로비 입구 쪽 도로에서 귀를 찢는 듯한 금속 마찰음이 들려왔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곳을 향했다. 흰 연기를 내뿜으며 걸레짝이 된 은색 세단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로비 앞 인도로 돌진해 들어왔다. 끼익. 처참한 몰고래차가 회전문 바로 앞에 멈춰섰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뒤로 물러섰다. 테러가 아닌가 하는 공포감이 감돌았다. 운전석 문이 찌그러져 열리지 않자 서연이 어깨로 문을 강하게 밀어젖히고 비틀거리며 내렸다. 서연은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조수석 쪽으로 돌아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린 사람은 옷은 찢어지고 피범벅이 되었지만 그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살아있는 강민준 회장이었다.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지기 시작했다. 강민준 회장이다. 살아있었어.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지만 서연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막아섰다. 그녀는 품에서 권총을 꺼내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살기는 기자들을 주춤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민주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에게 의지해 한 걸음씩 로비로 걸어 들어갔다. 보안 요원들이 당황하여 앞을 막으려 했지만 민준의 서리빨 같은 일갈이 로비를 울렸다. 비켜라, 내 회사다. 그 위압감에 보안 요원들은 길을 터주었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두 사람은 그제야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처참했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생동감 넘치고 아름다워 보였다. 민주는 피 묻은 손으로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쓸어 넘기고 넥타이를 바로 매려 했지만 손이 떨려 잘 되지 않았다. 서연이 조용히 손을 뻗어 그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따뜻했다. 다 왔어요. 이제 당신의 무대예요. 서연이 속삭였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잠시 눈을 감았다. 혼자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 당신이 나를 살렸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어.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기가 50층을 향해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다. 그것은 단죄의 카운트다운과도 같았다. 50층 대회의실. 강진철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눈가를 훔치는 신호라며 연기를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의 조카이자 그룹의 미래였던 강민준 회장이 불의의 사고로 회의장 안은 숙연해졌고 일부 주주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다. 강진철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준비한 원고를 읽어내려갔다. 회사의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제가 임시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대회의실의 양쪽 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활짝 열렸다. 모든 이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임시라니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닙니까? 삼촌? 익숙하지만 낯선 지옥에서 돌아온 듯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강민준이 서 있었다. 피로 얼룩진 셔츠를 입고 옆에는 상처 입은 전사가 호위하듯 서 있는 모습으로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회장님, 이사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강진철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네가 어떻게,
강진철은 마치 유령을 본 듯 뒷걸음질 쳤다. 민주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당당하게 단상으로 걸어갔다. 주주들은 홍해 갈라지듯 길을 비켜주었고 그들의 눈에는 경악과 경외심이 교차했다. 민주는 단상에 올라 강진철을 밀쳐내고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잠시 장내를 둘러보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품속에서 피가 묻은 USB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다. 여기 여러분이 모르고 계셨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강진철 전무가 저질러온 횡령, 배임, 그리고 주가 조작의 모든 증거입니다. 회의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민주는 USB를 회의용 노트북에 연결했고 대형 스크린에는 강진철의 이중 장부와 불법 자금 세탁 내역, 그리고 바이퍼 용병들에게 송금한 암살 의뢰 내역까지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강진철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이건 조작이야. 모함이라고. 그가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었다. 더불어 제 목숨을 노리고 어젯밤 자행된 무력 테러에 대한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민준의 신호에 따라 화면이 바뀌었다. 편의점 앞에서 용병들이 총격을 가하는 장면, 별장에서의 추격전 등이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주주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일부는 분노하며 강진철을 향해 삿대질을 했다. 서연은 문가에 기대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강민주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되찾은 왕이었다. 그녀는 안도감과 동시에 밀려오는 극심한 피로와 현기증을 느꼈다. 시야가 흐려지며 다리가 휘청거렸다. 민주는 강진철을 향해 마지막 객기를 박았다. 이제 천일그룹에서 당신의 자리는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으십시오. 때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쳤다. 강진철은 저항하려 했지만 경찰들에 의해 제압되어 수갑이 채워졌다. 그는 끌려나가며 민준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민준은 그를 차갑게 외면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정의가 구현되었고 회사는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 민준은 환호하는 주주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곧바로 단상을 내려왔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문가에서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는 서연을 향해 있었다. 민준은 비틀거리는 서연에게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다. 서연 씨, 괜찮아? 서연은 희미하게 웃으며 민준의 팔을 잡았다. 멋졌어요, 회장님. 이제 빚은 다 갚은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긴장이 풀리자 그동안 억눌러왔던 출혈과 고통이 한꺼번에 덮쳐온 것이다. 민주는 창백해진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으며 소리쳤다. 비서실장, 당장 구급차 불러 의료진 대기시키고. 민주는 그녀를 안아들었다. 주주들과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회사의 주가도 경영권도 아니었다. 오직 품에 안긴 이 여자의 숨소리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아직 갚을 빚이 많이 남았어. 그러니까 제발 눈 감지 마.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두 사람을 외부의 소란으로부터 차단했다.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서연을 품에 꼭 안았다. 서연의 의식이 가물거리는 와중에도 그녀는 민준의 셔츠 깃을 잡고 놓지 않았다.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으며 맺어진 그들의 인연은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피비린내 나는 밤이 지나고 창밖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것은 시련의 끝이자 진정한 사랑과 운명의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다. 민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떨어져 서연의 뺨을 적셨다. 그는 맹세했다. 다시는 그녀를 혼자 두지 않겠노라고. 강민준이 눈을 떴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익숙한 병실의 소독약 냄새와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오후의 햇살이었다. 지난 며칠간은 폭풍처럼 지나갔다.
강진철과 그의 수족들은 전원 구속되었고 바이퍼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 작전이 시작되었다. 천일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인 하락세를 겪었으나 민준의 복귀와 과감한 개혁안 발표로 인해 오히려 전보다 더 견고한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승리의 순간에도 민준의 마음은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그는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내고 비틀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문을 지키고 있던 김 비서실장이 깜짝 놀라 달려왔다. 회장님, 아직 안정이 필요하십니다.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민주는 그를 밀쳐내며 다급하게 물었다. 한서연 씨는, 그녀는 어디 있지? 김 실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다. 그 침묵이 의미하는 바를 깨달은 민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말해, 당장. 민준의 서슬퍼런 일갈에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한서연 씨는 사흘 전 의식을 회복하시고 바로 퇴원하셨습니다. 저희가 극구 만류하고 최고의 의료진과 경호를 붙이겠다고 했지만 빚은 다 갚았으니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며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민주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를 지켰지만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대가 하나 바라지 않고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도 그다운 선택이었기에 더욱 가슴이 아렸다. 민주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과 차량의 물결 속 어딘가에 그녀가 있을 것이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수배를 내려서라도 찾겠습니다. 김 실장이 비장하게 말했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도. 그녀는 숨바꼭질의 고수야. 억지로 찾으려 하면 더 깊이 숨어버릴 거야. 민주는 옷걸이에 걸린 자신의 코트를 집어들었다. 차 대기시켜. 내가 직접 간다. 그는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나 고급 호텔이 아닌 그녀가 유일하게 안식을 느끼던 그 작고 낡은 성체. 모든 운명이 시작되었던 그곳으로 그는 향해야 했다. 해가 저물고 도시의 어둠이 내리자 변두리 골목은 다시 적막에 잠겼다. 빗줄기 대신 서늘한 밤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다. 민주는 수행원들을 모두 물리치고 홀로 직접 차를 몰아 그 편의점 앞에 도착했다. 총격전으로 깨졌던 유리창은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고 꺼져 있던 네온사인은 다시 오펜이라는 글자를 밝히고 있었다. 민주는 차에서 내려 잠시 그 불빛을 바라보았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수천억 원의 계약서에 서명할 때도 느껴보지 못한 긴장감이었다. 그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맑고 무심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편의점 조끼를 입고 창고 정리를 하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총격전과 생사를 넘나들던 추격전이 단지 꿈이었던 것처럼 평온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뺨에는 아직 밴드가 붙어 있었고 움직임은 전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워 보였다. 민주는 말없이 카운터로 걸어갔다. 인기척을 느낀 서연이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그녀의 눈이 잠시 커졌지만 이내 옅은 미소를 띠며 원래의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살아 돌아올 줄 알았어요, 회장님. 하지만 여긴 VIP 라운지가 아닌데 찾으러 왔어. 내 생명의 은인이자 내가 잃어버린 반쪽을. 민준이 나직하게 말했다. 그는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당신의 복직 명령서와 훈장 추석원이야. 경찰청장과 단판을 지었어. 당신에게 누명을 씌웠던 윗선들은 모조리 옷을 벗게 될 거야. 이제 당신은 명예롭게 경찰로 돌아갈 수 있어. 서연은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재벌 회장님 스케일은 다르네요. 해결 방식이 아주 화끈해요. 그녀는 봉투에 손을 얹었지만 그것을 집어들지는 않았다.
고마워요. 이 종이 한 장이 내 지난 3년의 억울함을 씻어주긴 하겠네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민주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와 그녀 사이의 거리는 이제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웠다. 당신이 떠난 뒤 내 세상은 다시 무채색으로 변해버렸어. 회사를 되찾고 적들을 제거했지만 당신이 없는 승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더군. 나는 당신이 필요해, 한서연. 경호원으로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파트너로서. 민준의 고백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의 사랑을 갈구하는 평범한 남자에 불과했다.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강한 척했지만 사실 그와의 이별이 두려워 먼저 도망쳤던 것이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카운터를 돌아 나와 민준의 앞에 섰다. 나는 꽤 까다로운 파트너예요. 위험한 일이 생기면 당신 뒤에 숨지 않고 앞장설 거고, 당신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회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따질 거예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그것은 그녀만의 방식인 사랑 고백이자 수락의 의미였다. 민주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내가 원하던 바야. 평생 심심할 틈은 없겠군. 그는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이 그에게는 세상 그 어떤 비단결보다 부드럽게 느껴졌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심플하고 단단한 백금 반지였다. 이건 계약금이야. 종신계약이지. 위약금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절대 당신을 놓아주지 않을 테니까. 서연은 반지를 내려다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전쟁터 같은 삶 속에서 단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평범한 행복이 눈앞에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고 민주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편의점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포옹했다. 바깥 세상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천일그룹 본사 로비는 출근하는 직원들로 분주했다. 그 활기찬 인파 속을 가로지르며 강민준 회장이 들어섰다. 그의 곁에는 냉철한 눈빛으로 주변을 경계하는, 그러나 세련된 정장 차림이 썩 잘 어울리는 여성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룹 보안 총괄 본부장으로 취임한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도망자도 억울한 누명을 쓴 희생양도 아니었다. 그녀는 천일그룹의 철벽 방패이자 강민준 회장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직원들은 두 사람을 보며 경외심 어린 인사를 건넸고 두 사람은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단둘이 남게 되자 서연의 딱딱했던 표정이 부드럽게 풀렸다. 오늘 저녁 약속 잊지 않았죠? 민준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그럴 리가, 오늘이 바로 그날이잖아.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서연이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었다. 그날 삼각김밥 유통기한이 30분 남았던 거 알아요? 당신 운이 정말 좋았다고요. 두 사람은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1년 전 급이 오는 밤. 죽음의 문턱에서 피어난 인연은 이제 단단한 거목이 되어 서로를 지탱하고 있었다. 퇴근 후 두 사람은 화려한 레스토랑 대신 다시 그 편의점을 찾았다. 가게는 민준이 인수하여 리모델링했지만 그들이 처음 만났던 창고와 카운터의 구조는 그대로 남겨두었다. 서연은 캔맥주 2개와 삼각김밥을 가져와 야외 테이블에 앉았다. 건배할까요? 우리의 생존과 그리고 사랑을 위해. 서연이 맥주 캔을 들어 올렸다. 민준도 웃으며 캔을 부딪혔다. 건배. 그리고 나의 영원한 구원자를 위해. 쌉싸름한 맥주가 목을 타고 넘어갔다. 밤바람은 시원했고 하늘에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다. 민주는 서연의 손을 잡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내가 이 편의점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들어갔다면 어땠을까? 서연이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당신은 반드시 이곳으로 오게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민준의 눈을 바라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는 운명이니까요. 민준은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며 그녀의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비극에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쫓기던 총수와 숨어 살던 특수요원. 그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동행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